저기 앞에는 이제 우리 은빛둥지, 우리 안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 가장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은빛둥지인데요. 은빛둥지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윤하병 선생님하고 김영숙 선생님 두 분이 와서 저희의 오늘 강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실 겁니다. 인사 잠깐 뒤쪽에 이렇게. 네. 은빛둥지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분들은 뭐 저 멀리 사하까지 사하공화국이라고 있는데 우리 잘 생소하잖아요. 거기에 또 직접 취재 저기 다큐멘터리 촬영차 가시고 그 기록을 남기시고 독립운동가를 찾아서 만주벌판을 뒤적이시던 그런 기록도 있으십니다. 네, 나중에 이분들 찾아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은 큰 걸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안산은 이 중심이 돼서 우리 이제 그 노인이라고 불리우시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더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은빛둥지가 모태가 돼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함께 우리 통일포럼관들과 함께 같이 합니다. 과연 우리는 국가를 이루고 그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잘 알려고 제대로 된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정치 리더만이 아니라 리더의 잘못은 무지 크겠지만 우리들의 잘못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우리도 공부를 죽을 때까지 올바른 공부를 해야 되고 올바른 사고를 갖고 지켜보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또 평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그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늦은 시간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과가, 그 노력의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어렵지만 힘을 합쳐서 어깨를 걸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한반도. 오늘 장창준 선생님은 지난 우리 통일포럼에서 다른 아카데미 교육 강좌를 하나 열었었는데, 통일시민 평화통일 아카데미 이런 데서도 이제 안산에서 강의를 했었고요. 전에도 우리 통일포럼에서 강의를 좀 해주셨습니다. 현재 단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시고요. 연구소에 결의하나 평화연구센터 연구위원이십니다. 현재 단신대학교 평화교양대학 초빙교수시고요. 저서로는 북한과 미국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저서가 있으십니다. 우리 장창준 교수님과 지난해 있었던 그 평화로운 분위기 남북미 정상회담,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상회담을 통해 본 한반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소설가 루쉰이라고 이제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을 쓰신 근대 시기의 수석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러일 전쟁 시기에 1904년도죠. 20세기 초엽에 러일 전쟁 시기에 이 사람이 중국에서 의사가 되고자 아시아에서 그나마 가장 근대화되어 있었던 일본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의사가 돼서 중국의 아픈 사람들을, 아픈 신체를 치료해 주겠다라는 이제 큰 포부를 가지고서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잖아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조선인들,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 유학생들 한 자리에 다 불러놓고 너희들 앞으로 우리나라 말 잘 들어야 한다, 소위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를 놓는 이러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명색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왔을 정도로 상당히 좀 잘 산다고 볼 수가 있고, 좀 깨어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의 그런 침략 전쟁에 저항하는 중국인들을 처형하는 사진을 찍어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말 안 들으면은 이꼴난다. 이런 식의 이제 엄포를 놓는 이러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때 소위 많이 배웠다고 하는 중국인 일본 유학생들이 그러한 장면에서 아무런 한마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중국인들이 우선 고쳐야 할 것이 신체적인 병이 아니라 어쩌면은 마음의 병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신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중국인들의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되겠다. 해서 이제 의학 공부를 포기하고 문학을, 소설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 중국인들의 정신을 깨어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의학도 여기서 문학대가 돼서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정신승리법이라고 하는, 무언가 해놓고 난 해냈어라고 하는 이런 정신승리법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서 이제 중국인들의 마음을 이런 좀 깨우치는 역할을 했었던 그런 의사 루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의사 한 명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좀 정세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시는 두 선생님은 제가 3월 달에 28기에 왔었는데 그때도 찍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계속해서.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올해 3월 달에 왔었고요. 한 번 더 불러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제 이야기가 들을만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개받은 대로 한신대학교에서 국제정치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는 장창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을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일을 한반도라고 이제 주최 측에서 잡아가지고 이대로 했는데요.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도에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죠.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왜 작년도에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올해는 다시 안 되고 있는 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사실 남북정상회담은 작년에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에 열렸죠. 그리고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도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작년에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거 자체로 좀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2000년에 열렸고 2007년도에 열렸고, 그리고 근데 작년에 3번이나 열리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북미 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70년 동안. 제가 이런 말을 할 뻔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인류의 전쟁사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잘 안 믿습니다. 북한과 미국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에이, 설마! 무슨 인류사에서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70년이 가기 전에 두 나라가 붙어가지고 한 나라가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70년 가기 전에 화해했다가 나중에 또 싸우더라도, 이러한 과정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70년 동안 끈끈하게 적대 관계만을 유지해왔었던 유일했던 나라가 북한과 미국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요, 저는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이 성공한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해 2월 달에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안 된 것에 굉장히 커다란 실망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 역으로 어쩌면은 이번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쩌면은 북미 관계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이고 어쩌면은 작년 6월 달에 성공한 게 이래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동안 70년까지는 아니었었지만은 미국과 중국도 꽤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적대 관계를 깨기 위한 첫 번째 미중 중미 정상회담이 72년도에 열립니다. 어디에서 열렸을까요? 상식적으로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그리고 미국과 베트남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적대 관계가 있었죠. 두 나라도 적대 관계를 깨기 위해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95년도에 합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어디에서 열렸을까요? 하노이에서 열렸습니다. 사실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보통 이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이나 미 베트남 정상회담을 생각을 하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평양에서 열리거나 혹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것이 상식인데 작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열렸어요. 좀 다르죠? 왜 평양에서 열리지 않고 왜 워싱턴에서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미중 적대 관계보다 미중 불신 관계보다 미 베트남 불신 관계보다 더 뿌리 깊은 불신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트럼프가 평양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워싱턴으로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갔다가 내가 무슨 걸 당할지 알고 내가. 그러니까 그만큼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적대적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불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북한과 미국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의 북미 관계를 이해하는 첫 번째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북미 실무협상이 열렸죠. 제가 그 전날, 그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기 전날 창원에서 이와 유사한 강연을 했습니다. 이제 창원에서도 좀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좀 굉장히 관심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강연 마치고 디프를 하시는데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일 북미 실무협상이 열리는데 자기는 기분이 너무 좋다. 아마도 실무협상이 깨진 보도를 보고 나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을까 좀 걱정했었는데 그만큼 북미 실무회담이 다시 재개되기 어려울 정도로 여지간 비록 작년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상당히 많이 극복해야 되고 합의해야 할 상황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지금의 북미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가지 않으면은 안타깝지만은 남북 관계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좀 앞쪽으로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좀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저는 이 말씀부터 먼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베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일본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불매운동이 여전히 지금도 아주 완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아베가 경제보복 조치를 했죠. 아베가 경제보복 조치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징용을 했었던 이런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을 해라 라고 하는 판결한 거예요. 따라서 아베가 경제보복 조치를 가한 이유는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왜 너희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묻지 않고 과거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잘 나가기로 합의한 기본적인 한일 관계의 기본 틀을 무시하고 왜 다시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느냐. 끄집어내면 너희 재미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베가 경제국 조치를 했었죠. 저는 아베가 우리에게 가한 이유는요, 말 잘 듣는 한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 잘 듣는 한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뭐냐면, 저희들은 보통 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이 45년 8월 15일 끝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철학의 항복선언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아시아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을 공식적으로 끝낸 조약이 51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 전쟁을 했었던 대부분의 연합국 세력들, 이 세력들 연합국들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에 맺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서 오늘부로 일본과의 모든 전쟁은 종결짓는다. 그리고 일본은 다시 정상국가, 패전국가에서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정상국가가 되고 UN 가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요, 일본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쟁 책임에서 면죄부를 부여한 조약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과는 과거를 더 이상 들추어내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일본에 대해서 직접적인 침략을 받았었던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죠.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 회의에 초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되었건 인도가 되었건 한국이 되었건 일본과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나라들을 이제 별도로 일본과 개별적인 관계 정상화의 조약을 맺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아시아 냉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했었던 미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돼서 일본에게 과거 전쟁 책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한 이와 같은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은 여기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65년도에 별도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죠. 그죠?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래서 별도로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는데, 한일 기본조약의 첫 번째 항목이 뭐였냐면요,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한일합방은 무효로 한다. 즉 과거 침략에 대해서 반성한다, 사죄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없었던 것으로 한다. 즉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게 과거 전쟁 책임에 대한 일본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이와 같은 조약이 65년 한일 기본조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아베가 경제국 수치를 가한 이유는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이미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는데 왜 너 문재인 정부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일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냐. 여기에 대한 이제 아베의 보복성이 강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재의 한일 관계는요, 냉전 체제의 산물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아시아 냉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약이었었고, 65년 한일 기본조약 역시나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아시아에서의 안보는 미국이 담당하고 아시아에서의 경제는 일본이 담당한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일본이 경제 대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가 되어야 그와 같은 미일 분업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냉전 정책의 일환으로 체결된 조약이 65년 기본조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본다고 하면요, 사실은 아시아에서의 냉전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일본은 면죄부를 부여받게 된 것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 내에는 왜 과거에 이미 무효로 한 것을 새롭게 끄집어내고 있냐라는 얘기가 되는 데서 확인되는 것처럼 냉전이 일본에게 면죄부를 부여했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한반도에서의 냉전이 해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잘못된 한일 관계는 꾸준하게 앞으로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새롭게 부각시켜 주었었던 사건이 최근에 이와 같은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단합의 투쟁이 이렇게 큰 정치적 효과를 내게 될 줄은 저도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소미아라고 있습니다. 다들 한두 번쯤은 언론에서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협정의 의미가 잘 해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면은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게다가 우리보다 일본이 더 위성도 있고 과학기술도 발전돼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일본의 정보력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인상을 심어주는 용어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인데,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가 하시면 됩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한국보다 오른쪽에 일본이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보다는 좀 더 왼쪽에 있는 한국,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캐치하겠죠. 그래서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 유역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우리보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일본이 파악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정보는 이게 아니라 이쯤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본이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만이 파악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가 있을 것이고, 한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만이 파악하는 미사일 정보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에게 없는 일본의 정보, 일본에게 없는 한국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사일은요, 부메랑이 아닙니다. 미사일은 한 번 날아가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잘 보세요. 자, 일본이 파악하지 못하고 한국만이 파악하는 북한 미사일 정보는 일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왜? 일본 미사일이 일본으로 오기 전 정보이기 때문에 이 미사일 정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일본만이 파악하는 이 미사일 정보는 우리한테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북한 미사일은 북한만이 파악하는 미사일 정보역대는요, 북한 미사일이 한반도의 상공을 지나고 난 다음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미사일은 돌아오는 성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정보는 우리한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반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정보는 일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이 파악하지 못하는 앞 시간대의 정보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대의 정보를 갖고 있으면은 이 미사일이 어느 지역에서 발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일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99.9% 일본에게 유리한 협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요, 설령 우리가 한국에게 경제보복 조치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절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못할 것이다. 왜? 분단체제가 한국 사회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은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려고 하더라도 미국이 파기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안심하고
경기복 조치를 했었던 것인데 일본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고 어쩌면은 문재인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합의 투쟁이 전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는 수준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요, 사실 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협정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2016년 11월 22일 날 이 협정이 체결됩니다. 보통 국가 간의 협정이나 조약은요,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5년, 어떤 경우는 10년 이렇게 있는데 한일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갱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갱신 조건이 뭐냐면은 30일 이전, 즉 8월 20일 때겠죠. 30일 이전에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상대방에게 종결을 통보하면은 3개월 뒤인 11월 22일 날 자동으로 이 협정은 폐기가 되는 것이고 90일 이전에 종결을 통보하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뭐냐면은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종결을 통보한 겁니다. 이 종결 통보의 효력은 11월 22일이 가야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지소미아 협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10월 말 11월 초로 가면은 문재인 정부에게 이 종결을 통보하는 이 행위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자동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래서 11월 22일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소미아라고 하는 이 협정을 파기할 정도로까지 반합의 투쟁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진행이 되었고 이 얘기는 결국은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분단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아마 예전 같았으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비록 열받고 기분 나쁘고 승질나긴 하지만은 지소미아까지는 파기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더 강했겠지만은 최근에 이와 같은 흐름들이 흔들리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서 지소미아가 파괴되는 것까지 나아갔었고 비록 올해 남북대화나 북미대화가 잘 이루어지진 않지만은 어쩌면은 작년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와 같은 결과로서 한반도를 지배해왔었던 분단체제가 차근차근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이야기 속으로 적어봤습니다. 2018년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 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에 관해서 2019년에는 왜 상황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가장 주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작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북한의 김정은과 대화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정반대로 북한이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대화에 나오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두 개 다 틀린 이야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주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는 북한과 미국은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특히나 국제정치학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정치학에서는요, 핵과 미사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겁니다. 북한은 2003년도에 핵을 만들죠. 즉, 핵탄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은 미사일을 개발해 박차를 가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나 우리 언론들은 이런 식의 논조로 기사를 많이 내죠. 북한 저놈들은
핵무기를 만드니 핵무기 만드는데 만족하지 않고 미사일까지 개발한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자, 핵무기는요. 핵무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핵무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폭탄입니다. 그죠? 아주 강력한 폭탄이 핵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핵무기는요, 발이 없습니다. 핵무기는 바퀴가 없습니다. 얘는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미사일에 실려야지만 얘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사일이 없는 핵무기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즉, 어느 나라가 핵을 만든 나라가 자기 나라의 핵 저장고에 영구 보관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없겠죠. 사용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얻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핵을 만든 나라는 반드시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핵 따로 미사일 따로 이렇게 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는 데 만족하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한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핵무기를 만들 때는요, 이 핵무기를 실을 미사일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때서부터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미사일은 종류에 따라서 단거리가 있고 중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죠. 당연히 핵무기를 만든 나라들은 기왕이면 더 멀리 보내고 싶겠죠. 가까이 있는 나라만 아니라 멀리 있는 곳으로 핵탄두를 보내고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끊임없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런 과정으로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이 이야기고요. 두 번째, 북한이 2017년도까지 미사일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쏘아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미사일을 한 발도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 또 쏘고 있죠. 그죠? 아무튼 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냐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근데요, 미사일 발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사일은 첫 번째, 자, 이 미사일이 3,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3,000km로 발사하는 미사일은 실제 발사입니다. 발사 훈련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3,000km를 날아가는 이 미사일을 3,000km로 발사하지 않고 높이 쏴가지고 500km 혹은 400km, 600km 이 정도만 날아가게 고각으로 발사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발사나 발사 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붙어있어서 알 수 있듯이 시험 발사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발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또 가서 또 좀 더 연구해서 또다시 또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 발사와 실제 발사로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미사일을 실제 발사를 하는 것은 미사일 도발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시험 발사는 미사일 도발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들은 시험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북한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미사일을 실제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발사를 해왔습니다. 즉 3,000km를 3,000km로 보내지 않고 미사일 성능을 끊임없이 개발하기 위해서 시험 발사 높이 쏴가지고 자기 앞바다에다가 똑 떨어뜨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언론에서 하고자 하는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제가 아까 북한이 작년에 미사일을 한 번도 안 쐈고 올해 다시 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슷하게요. 작년에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다시 한미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미 군사연습과 북한의 핵미사일이 되게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저희들은 보통 한미 군사훈련이라고 보통 표현들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지면요 한미 군사훈련이 아니라 한미 군사연습이었습니다. 연습과 훈련은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훈련은 뭐냐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이 전지 연습을 떠난다고 하지 않아요. 전지 훈련 떠납니다. 자, 전지 훈련 가서 뭐 합니까? 체력 훈련, 그죠? 공격 훈련, 수비 훈련, 이런 거 하죠. 훈련은 뭐냐면요, 선수단이나 군대가 자기의 기본적인 체력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경기를 앞두고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이란과 평가전을 갔습니다. 이 평가전을 저희들은 연습 경기라고 합니까? 훈련 경기라고 합니까? 연습 경기라고 하죠. 훈련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연습은 뭐냐면은 그렇게 통상적인 활동으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서 실전과 똑같이 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연습 경기는요 월드컵 본선과 똑같이 진행을 하죠. 국제적인 축구 룰에 맞춰서 국제 심판을 돈 들여서 추천해 가지고, 그래서 본선과 똑같이 하는 것이 연습 경기입니다.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요, 훈련은 군사 용어에서 훈련은 그 군대가 자기들의 체력이나 사격 훈련, 사격 기술 이런 것들을 배가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을 훈련이라고 하고,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실전과 똑같이 하는 것이 연습입니다. 따라서 한미 군사 훈련이 아니라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영어로는 훈련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연습을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한미 군사 연습은요 밀리터리 엑서사이즈입니다. 따라서 한미 군사 연습은 뭐냐면은 북한과 상당히 유사한, 거의 똑같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상륙 연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실제 북한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서 똑같이 벌이는 군사 활동이 한미 군사 연습입니다. 따라서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에서는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었죠.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니 저놈들은 한미 양국이 통상적인 군사 훈련을 하는데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것인데, 북한은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 연습은 할 때마다 북한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고, 대화를 하다가도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이 되면은 대화를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었고, 대화의 조건으로 항상 내걸었던 것이 한미 군사 연습을 중단해라. 그래서 한미 군사 연습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남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미국과 전쟁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벌이면요, 미국보다 북한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겠죠. 자,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핵미사일 한 발이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미국에서 핵미사일 한 발이 북한으로 날아갑니다. 똑같은 강도의 핵무기가 북한과 미국 땅에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더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영토가 작은 북한이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겠죠. 북한은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놈들은 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합니까? 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는 북한에서의 혁명 전통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요, 혁명 전통이라는 용어가 북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혁명 전통은 뭐냐면은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놈들과 무장투쟁을 해서 일본 놈들과 승리한 혁명 전통을 가지고 있어. 소위 김일성 만주의 빨치산, 이 부대는 200~300명의 자그마한 병력으로 수만 명의 관동군, 만주군, 이런 놈들과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어 라고 하는 사고를 북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전시대 때 사회주의 강국이었었던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간섭을 다 차단하고 자주성을 지금까지 유지해왔어. 이와 같은 것을 혁명 전통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북한의 혁명 전통에 따르면은 미국이 설령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게 바로 우리의 혁명 전통이야.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면은 맞아 죽더라도 싸울 거야. 이게 소위 말해서 북한의 혁명 전통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 나를 때리면은 나도 미국을 때릴 거야 라고 하는 보복 공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맥락이 전제되지 않은 조건에서 끊임없이 핵미사일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북한의 호전성이 과도하게 형성해서 부각되는 이와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저의 문제의식의 기초에서 좀 상황들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해서 북한의 혁명 전통입니다. 1994년, 이때가 이제 1차 핵 위기가 굉장히 세게 북미 사이에 붙었었던 시기였죠. 6월 달에 1994년 6월 달에 실제로 미국이 영변에 있는 핵 시설을 폭격을 하려고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김일성 주석과 친한 다른 나라의 외교관 한 명이 급하게 북한으로 가서 김주석을 만납니다. 야, 김주석, 이번엔 진짜다. 내가 이번에 들으니까 이번엔 진짜로 미국이 너희를 때리려고 한다.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니다. 이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너희들은 죽기 때문에 적당히 미국과 타협해라. 이게 너희가 살 길이다. 라고 해서 이제 외교적 조언을 합니다. 이 조언을 들은 김주석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우리의 셔츠를 그리고 잠바를, 바지를 나중에 가서는 팬티까지 벗기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영변을 때리면은 우리는 미국과 전쟁을 할 것이다. 미국이 때리면 우리도 맞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 이게 저는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 전통. 이와 같은 혁명 전통이 지금까지 저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때부터 이제 북미 사이의 핵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협상했다가 깨지고 했다 깨지고 이런 과정에서 2003년도에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 그 뒤로 이제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특히나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특히나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아무튼 자, 근데요 13, 14, 15, 16, 17년도에 북한의 미사일 패턴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집중하는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길어지고 있죠. 단거리에서 중거리로, 중거리에서 장거리, 장거리가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합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땅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 본토로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하나 간단하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2019년 오늘이 10월 17일입니다. 2019년 10월 17일 현재 ICBM을 갖고 있는 나라는 몇 개일까요? ICBM을 갖고 있는 나라. 두 나라요? 어디요? 미국, 북한? 그건 너무 과도하십니다. 북한만? 아닙니다. 몇 개일까요? 4개요? 6개? 보통 제가 이제 2를 집어내면요. 보통 6개, 7개, 8개.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따가요. 강의 마치고 나서 구글 검색에서 한번 ICBM 보유국을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벌써부터 지금 이제 한국에 계시는데 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검색해봤자 정답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국과 프랑스가 ICBM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요, ICBM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색하다 보면은 인도랑 이스라엘이 ICBM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글이 참 많습니다. 인도랑 이스라엘도 ICBM이 없습니다. 인도랑 이스라엘은요, 6,000km짜리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학자들마다 기준이 6,000km 이상을 ICBM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인도 이런 나라들을 ICBM 보유국이라고 하는데 6,000km로는요, 인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미국으로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ICBM의 정치적 의미는 뭐냐면은 몇 킬로 날아가냐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태평양 건너 혹은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때릴 수가 있냐 없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ICBM은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핵탄두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와 같은 ICBM을 보유한 나라는요, 4개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입니다. 즉 2017년까지는 세 나라였다가 2017년도에 북한이 ICBM 개발에 성공을 하죠. 북한이 2017년 11월 달에 쏜 미사일이요, 13,000km짜리 사정거리를 갖는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뉴욕까지가 11,000km입니다. 지금 뭐예요? 뉴욕을 건너 대서양 바다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리고 북한에서 영국 런던까지의 거리가 9,000km입니다. 즉 런던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이런 ICBM을 북한이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2017년도에 북한의 ICBM 개발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전까지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보복 공격 능력이 끼케봐야 일본이나 괌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2017년도에 이제 북한의 보복 공격 능력이 핵무기를 미 본토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무기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영상을 한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사일 실은 이동 발사 차량입니다. 이거는 차량 바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바퀴가 무슨 바퀴입니까? 탱크 바퀴죠? 자,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속에 탄두가 보이시죠? 발사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정보자 동지께서는 다음 시사야 어르시오 최상대 지상 국장군이 제작한 국정 이용 시
지금 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시고 발사를 진행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형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올라왔다가 잠깐 멈춥니다. 즉 공중부양을 하죠. 그죠? 멈췄다가 지금 불이 붙어요. 그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가 탱크 바퀴, 두 번째가 공중부양. 그죠? 자, 미사일이 올라왔다가 멈췄다가 지금 불이 붙습니다. 혹시 잠깐 주무시다가 못 보시는 분이 계실 거라 한번 봅니다.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다가 잠깐 멈췄다가 지금 불이 붙어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이제 미사일이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사일의 모양은 점점 작아지고 미사일 뒤로 하얀 연기가 나오죠. 미사일은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 있고 연기가 안 나오는 미사일이 있는데 얘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입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사일 형체를 보이지 않고 우리 연기를 보면서 아, 미사일이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기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연기가 꺾였죠? 그죠? 연기가 왜 꺾였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불었을까요? 미사일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뀐 거죠. 그죠? 이게 네 번째 특징인데요. 이 영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차량 바퀴가 탱크 바퀴예요. 탱크 바퀴는 일반 차량 바퀴에 비해서 꼬불꼬불 깊숙한 숲속으로까지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발사 차량은 뭐냐면은 미리 숲이 우거진 곳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필요할 때 살짝 나와가지고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인공위성이 24시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위성이 다른 일반 차량 바퀴에 비해서 탐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탐지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 탱크 바퀴는 뭐냐면은 미국의 인공위성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 탐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발사대에서 압력으로 미사일을 빵 쳐가지고 공중에 띄웠다가 여기서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인 미사일은 어떠냐면은 세워진 상태에서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그냥 쭉 올라가요. 얘는 중간에 공중에 떠 있다가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올라갑니다. 얘는 일반적인 지상 발사 미사일이 아닙니다. 얘는 뭘까요?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잠수함에서 압력으로 쳐가지고 수면 위로 띄운 다음에 연료에 점화가 되는. 따라서 이 미사일은 뭐냐면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지상 발사 미사일로 바꾼 겁니다. 혹시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썼다라는 보도 보셨을 거예요. 이 지금 보신 이 영상에서 나오는 미사일 이름이 북극성 2형입니다. 그러면은 북극성 1형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쏜 미사일이 북극성 3형이었습니다. 네. 즉 북극성 1형과 3형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고 북극성 2형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 얘를 지상에서 발사하는 형태로 성능을 바꾼 겁니다. 아무튼지간에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즉,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하죠. 잠수함은요, 이놈은 여전히 현대 과학 기술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무기입니다. 자, 잠수함은요,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얘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을 해가지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북한 땅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이 공격받지 않고 살아남아서 잠수함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북한에게 보복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미사일이 아까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었어요. 미사일은 연료에 따라서 액체 연료 미사일이 있고 고체 연료 미사일이 있습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기가 안 나오는 미사일이고 고체는 연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고체인 거예요. 고체 연료 미사일입니다. 액체와 고체의 차이 아주 큽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하죠. 보통 한 1, 2분 하나요? 그 정도 하죠. 자, 액체 연료 미사일은 뭐냐면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발사하라고! 라는 명령을 내리면은 그때부터 기름을 넣습니다. 미사일 액체 연료는 사전에 넣어놓을 수가 없어요. 산화가 돼가지고 성능에서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하기 전에 미사일에다가 이제 기름을 넣습니다. 얼마 동안 넣냐? 2시간 동안 넣습니다. 통이 크니까. 따라서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2시간 후에나 발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북한으로 날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30분입니다. 지금 뭐예요? 액체 연료 미사일은 기름 넣다가 공격받아서 끝나는 겁니다. 자, 고체 연료 미사일은 뭐냐? 핸드폰 어때요? 찰칵 윙 하죠. 고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명령을 떨어지면 5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은 뭐냐면요,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5분 이내에 거의 동시간대에 북한에서도 미국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즉, 실시간으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요. 마지막에 연기가 끊긴 것은 미사일이 가다가 급격하게 미사일의 이동 경로를 급격 바꾼 겁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무기 체계가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영어로 MD라고 하죠. 미사일 방어 체계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거 보니까 얘가 10분 뒤에 일로 오겠네 해서 미국의 요격 미사일이 여기를 향해서 발사가 돼가지고 꽝을 시켜서 이 미사일이 미국 땅에 못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은 뭐겠습니까? 요격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데 여기서 북한의 미사일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미국의 요격 미사일을 피할 수가 있다. 즉, 미국의 MD망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암시를 합니다. 이 영상이 2017년 2월 달에 북한에서 시험 발사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영상은 제가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17년 2월 12일 이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오늘까지 가는 곳마다 틀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살짝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누구한테 어디서 봤습니다라고 몰래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거요, 북한에서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북한이 찍어서요, 조선중앙통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 통신사 조선중앙통신에 올리고, 우리나라 연합뉴스가 조선중앙통신과 교류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뉴스가 이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올리면 저는 연합뉴스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왜, 북한이 이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정말로 미국과 전쟁을 연다고 하면요. 자, 여기에 담겨져 있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요. 소위 말해서 북한의 비밀 병기죠.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미사일 기술들이 이 안에 영상에 담겨져 있는 비밀 병기입니다. 정말로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영상은 공개하면 안 되죠. 이 영상을 공개한 놈은 숙청당해야죠. 근데 북한은 끊임없이 이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왜 이 영상을 공개했을까요? 저는 키워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왜 이런 미사일 영상을 공개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너희들은 인공위성으로 우리의 모든 기지를 탐지해가지고 우리가 쏘기 전에 초토화시킨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희들은 우리의 단 한 번의 선제 공격으로 모든 미사일을 초토화시켜서 보복 공격을 할 수 없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꿈 깨라. 설령 너희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잠수한 미사일이 너희를 향해서 날아갈 것이다. 그리고 설령 너희들은 한두 발의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은 MD 요격망을 가동을 해서 하늘에서 요격을 해서 미 본토에 안 떨어지게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너희 땅덩어리에다가 우리 핵탄두를 날릴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화하자는 겁니다. 안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 압박으로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꿈 깨고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군사적 수단이 이제는 안 통하니까 대화로 하자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였죠. 북한은 2010년까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대화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왔었는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쏠 때마다 도발, 대북제재. 그래서 북한이 이런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거나 자, 북한이 이제 2017년까지 오면서요, 사정거리를 미 북도로까지 늘리고 게다가 이와 같은 미사일 기술들을 향상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 정도의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서 이런 분석을 한다면은 미국 내의 정보 분석가들도 이런 분석을 하겠죠. 따라서 아마도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이놈들 장난 아니네. 이놈들이 더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전에 없애야 되겠네. 더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때려서 없애느냐, 하나는 대화해서 살살 꼬드겨서 없애느냐. 즉 때리자, 대화하자. 2017년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미국 외교관의 지배에 있었던 핵심 논쟁이 북한을 때리자, 대화하자였습니다. 더 발전시키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 2017년서부터 미국 외교정책의 1순위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년 내내, 2017년 1년 내내 때리자, 대화하자 이 논쟁이 계속됩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상황에 오게 되죠. 혹시 2017년 9월 달에 2년 전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뜨고 시켜놨습니까? 북한 놈들을 완전 파괴시켜버리겠다. 완전 파괴발언. 이 발언을 2017년 9월 달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트럼프가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저는요, 이것도 중요한데, 왜 하필이면은 트럼프가 8월 19일도 아니고, 10월 19일도 아니고, 9월 19일 날 북한 놈들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어. 즉, 죽여버리겠어. 이 발언을 했을까? 여기에 주목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은 트럼프가 너희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북한은 이렇게 나옵니다. 9월 19일 트럼프의 발언이 있고 나서 22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성명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 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했든지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상의 결과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나를 죽여 한번 누가 죽나 붙어보자라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보자. 누가 죽나,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붙어보자. 뭡니까? 자, 미국의 핵 통수권자가요 죽여버릴 거야 합니다. 북한의 핵 통수권자가 한번 붙어보자. 사실은요, 저희들은 그 정도의 심각한 위기 상황 그 당시에 인지를 하지 못하고서 지나갔지만은요, 2017년 9월 이후는 한반도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왜 9월 19일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되었냐에 대한 답은 이 그래픽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래픽입니다. 자, X축은 미사일의 이동 거리입니다. Y축은 미사일이 올라간 높이입니다. 아까 제가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가 있고 실제 발사가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시험 발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게 실제 발사입니다. 북한은요, 2017년 7월까지는 모든 미사일을 시험 발사합니다.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날 실제 발사에서 2700km로 날려버립니다.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날 3700km로 날려버립니다. 자, 이 그래픽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두 가지 패턴들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시험 발사에서 실제 발사로 2017년 8월 이후부터는 실제 발사로 넘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군사 도발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발사로 넘어갑니다. 자, 또 하나. 실제 발사. 8월 달보다 9월 달에 더 멀리 날아가죠. 자, 미국에서 뭡니까? 8월보다 9월 달이 자기한테 더 가까운 곳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것들 봐라, 이거. 8월 이후로 진짜로 쏘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나한테 가까운 곳에 떨어뜨리네? 아,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쓰면은 바로 하와이가 되었건, LA가 되었건, 우리 앞바다에 지금 떨어뜨리려고 차근차근 미사일 거리를 늘려가고 있네. 이놈들이 너희들 한 번만 더 쏴봐 죽여버릴 거야. 이게 9월 19일 트럼프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김정은의 발언 뭐예요? 우리 쏠 거야. 또 쏠 거야. 5천, 6천 쏠 거야. 한번 붙어보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핵무기가 만드는 이유로요, 저는요, 두 차례의 굉장히 심각한 핵전쟁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 세계 모든 세계사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965년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에서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가 한때 도래했었죠. 저는 탈레뇨 시대에 2017년도에 저는 또 한 차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냐, 쏘지 않냐,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되죠. 10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안 쏩니다. 다행히. 11월 달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때요, 미칠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와, 쏘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한편으로는 안 쐈으면은, 한편으로는 쏘더라도 트럼프가 대응하지 않았으면은. 근데 11월 29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000km짜리 미사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알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아무 일도 일어났냐? 거기에 대한 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뭡니까? 11월 달에 북한은 다시 원래대로 가면은 이렇게 날아갈 미사일을요, 다시 아주 높이 쏘 올려가지고 자기 앞바다에다가 똑 떨어뜨리게 바꿉니다. 자, 여기는 또다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패턴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원래대로 갔으면은 이렇게 날려보냈어야 할 미사일을 다시 한번 높이 쏴가지고 자기 앞바다에다가 똑 떨어뜨린 겁니다. 아까 제가 2월달에 아까 제가 보여드린 미사일 영상이 저거 북한에서 대화하자라고 메시지 아니야? 라고 읽어야 되는데 누구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은데요. 자, 이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누구나 다 이것이건 상관없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고 있을 때 한미 양국 사이에 딱 한 명만이 이거 봐라, 북한 얘네들이 원래대로 봤으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써야 되는데 다시 고각으로 쏜 거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으나, 무서워서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미사일 발사의 패턴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는 북한 역시나 지금의 이 군사적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 이 문제를 한번 대화로 풀어보자 라고 하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이 한미 양 당국자 중에 딱 한 명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인 서훈 원장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 어쩌면은 대화하자는 정치적 시도일지 모른다 해서 이것이 2017년 11월 29일 날 발사가 됐는데 12월 초부터 국정원에 있는 대북 라인을 풀갑시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났는지는 아직까지 공개는 안 되고 있지만은요, 2017년 12월 달에 서훈 국정원장과 북한의 파트너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모처에서 비밀 접촉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물밑 접촉을 하는 거예요. 물밑 접촉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다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보자 라고 하는 대화를 하게 되고, 이때 김영철 부장이 서훈 원장한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내년 2월, 즉 2018년 2월 달에 평창올림픽 준비하고 있지. 너희들 우리가 참가하기를 바라지. 그래서 지금의 이 긴장이 낮춰지기를 바라지. 우리 참가할 용이 있다. 대화를 해볼 용이 있다. 단 조건이 한 개 있다.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그 기간 동안 2월과 3월 이때까지만 일단 한미 군사연습을 하지 말아요. 군사연습을 하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군사연습만 3월까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면은 2월 달에 올림픽 우리 선수단과 대표단 파견할 용이 있다. 이 제안을 받자마자 서훈 원장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 트럼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년 3월까지만 한번 군사연습을 보류해보자. 만약에 대화에서 성과가 없으면 4월 달에 하자. 트럼프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한미 군사연습을 3월까지는 중단하고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선수단과 대표단을 보내는 이런 내용들이 이 당시에 물밑 추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2018년 3월, 4월 가서야 12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 있죠. 그래서 작년 1월 신년사에서 갑자기 막 김정은 위원장이 막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안 되는 게 큰 문제인데 작년 2월 28일자 뉴욕타임스,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는 뭐냐면은 하와이에 미군 기지가 있죠. 하와이 미군 기지에 미국의 사성 장군들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뭘 했냐? 테이블탑이라고 하는 역시 자 보세요. 테이블탑 엑서사이즈입니다. 그죠? 테이블탑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사 연습을 실시합니다. 물론 무슨 연습이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는 안 되죠. 하지만 무슨 내용의 연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문장이 이 기사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람들, 그들은 북한의 은폐된 군사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라는 한 줄의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에는요,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테이블탑 엑서사이즈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북한의 은폐된 시설을 기습 공격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해봤더니 성공한다는 겁니까? 실패한다는 겁니까? 실패한다는 거죠. 어떤 장애물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아마도 못 때린다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때리면 나도 맞는구나 이제는. 자,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정보를 총취합하고 여기를 단 한 번의 선제공격으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군사 연습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어떻게가 되건 간에 우리가 때리면은 나도 맞게 돼 있구나. 아마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요. 아까 제가 2017년서부터 북한을 때리자 대화하자 이 두 개의 카드 끊임없이 이 외교에서 주장이 논의를 해왔었는데 작년 2월 중순 이 군사 연습은 뭐냐면 때리면 맞는구나예요. 자, 그러면 때리면 맞기 때문에 때리자 대화하자 해서 때리자라는 이 정책 옵션은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 때리면 나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때리자 대화하자 해서 때리자라는 옵션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는 것은 대화하자. 자, 작년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때리자 대화자에서 무엇을 할지 판단이 안 서다가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을 작년 2월 달에 가서야 미국이 인지를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2월 달에 김정은 특사로 김여정이 내려왔어요. 그 김여정이 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타진하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서 작년 3월 5일날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직접 만나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해서 4월 달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보고 그 특사가 한 남쪽으로 내려와서 발표를 한 다음에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갑니다. 워싱턴에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나죠. 트럼프를 만나서 내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트럼프 당신도 만나보고 싶어 하더라
라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그 자리에서 오케이 나도 만나겠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죠? 자, 즉 뭐냐면요 2018년 2월 달에 가서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화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작년 4월 달에 지금의 미 국무장관인 폼페이오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당신이 국무장관이 되면은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폼페이오가 이렇게 말하죠.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에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처리하는 것에 있다. 한 달 뒤에 또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언론에서 안 받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익은 LA가 되었건 덴버가 되었건 뉴욕이 되었건 미국인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지금 뭐예요? ICBM입니다. 북한이 2017년도에 ICBM을 개발해서 이제 내가 때리면은 내가 얻어맞는구나. 미 본토가 얻어맞는구나. 라는 현실, 인식을 미국이 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고, 자, 올해 2월 달에 하노이 정상회담, 지금 이제 얼마 있을까? 북미 실무협상이 깨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빨리 ICBM을 없애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북한에서는 너희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믿을 만한 약속을 해줘야 내가 없애지. 왜 아무런 것도 없이 우리에게 없애라고만 하냐. 이 치열한 지금 외교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세하게 보세요. 자, 그래서 작년도의 상황은요, 사실은 2017년 12월 달에 서훈과 김영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물밑 접촉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요, 첫 번째는 북한이 미 본토를 보복할 수 있는 보복 공격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 만약에요, 2016년도에 촛불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탄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2017년 12월, 2018년 1월과 2월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가 지속됐다고 한다면 2017년 12월 달에 물밑 접촉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또한 1월과 2월 달에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겠죠. 결국은요, 북쪽에서 ICBM이라고 하는 보복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남쪽에서는 비록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러한 북한과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 평화지향적인 정부를 촛불의 힘으로 세워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새로운 상황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작년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막 박수가 크게 나오고 이랬었는데 좀 분위기가 좀 낮아져가지고 올해 들어와서는 박수는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그래서 작년 4월 달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죠.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비핵화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합의한 겁니다. 북한이 비록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명시적 약속, 이 명시적 약속은 북미 회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은 조건에서 남북 회담이 먼저 열리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한반도 비핵화보다 평화가 더 중요해요. 자, 그 이전 정도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1순위였다고 한다면 이게 아니라 평화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한번 평화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것을 합의한 것이 작년 4월달에 판문점 선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6월달에 북미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 성명입니다. 자, 괄호를 제가 일부러 비워두었습니다. 이건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문제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음절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문제를 맞추신 분께 선물 드립니다. 손을 펼쳐 드시고 답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 아닙니다. 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료집이 있나요, 혹시? 뭘까요? 저는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음절의 단어, 이게 저는 작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신뢰. 자, 정답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따가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상호 신뢰인데요. 자, 이걸 빼고 신뢰 구축. 핵심은요, 신뢰 구축입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그죠? 그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간의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한다 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작년 북미 정상에서 합의한 의제는 세 가지입니다. 북미 관계, 한반도 평화,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그죠? 자, 근데 북미 관계 정상화가 있고 한반도 평화가 있습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우선입니까? 한반도 평화가 먼저입니까? 이 문제를 따지면요. 북미 관계를 새롭게 해야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 수립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한반도 평화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거보다 앞에 있습니까? 이거보다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요, 북미 관계 수립 과정으로 나아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신뢰 구축으로 비핵화를 해나가자 라고 합의를 한 겁니다. 즉 북미 정상화, 한반도 평화, 비핵화 정책입니다. 또 하나, 자,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신뢰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자, 북미 사이의 신뢰가 10% 쌓이면은 비핵화는 10%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미의 신뢰가 50% 쌓이면 비핵화는 50% 이루어지는 겁니다. 북미 관계가 완전한 신뢰 관계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완전한 비핵화.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북미 사이의 신뢰가 100% 쌓였을 때 완전한 비핵화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합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북미 사이의 핵 협상의 패턴을요, 180도 뒤바꿔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요, 클린턴 정부가 되었건, 부시가 되었건, 오바마 정부가 되었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북미 관계도 좋아진다. 이것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의 과정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와 같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이후로 오히려 비핵화 협상은 더 잘 될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싱가포르 작년에 북미 공동성명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뢰 구축이 핵심입니다. 신뢰 구축을 어느 만큼 쌓느냐 쌓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실패했고, 만약에 이번에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열기 위한 지금의 과정이 또다시 실패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신뢰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비핵화의 가능성은 점점 더 멀어진다. 저는 그래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꼭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간절한 소망을 저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자,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이 채택이 됩니다. 자,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언은 총 5항까지 합의를 봤는데 첫 번째 항목과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항목은 한마디로 말하세요. 한반도 전역에서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평화를 만들어내자 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요, 그런 추상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인, 그래서 군사적으로 한반도 전체 지역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해 나가기로 합의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항목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정상이 어떻게 합의를 봤습니까? 한반도 비핵화는요,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평화의 한반도가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입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정의는 없죠. 핵무기도 없애야 되고 핵 위협도 없애야 된다.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북한은 핵무기를 없애고 미국은 핵 위협을 제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이거를 남북 정상이 합의를 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 지금까지 비핵화 회담은 북미 사안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요, 작년도에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는 비핵화 회담 이런 데서도 남과 북이 이와 같은 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비핵화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남북 간에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본 겁니다. 자, 1번 항목을 조금만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혹시 작년 11월 2일 날 이런 사진,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이런 사진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에 다 실렸기 때문입니다. 자, 작년 11월 1일 날 남과 북은요,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포에 하얀 덮개를 씌웠습니다. 덮개를 왜 씌웠을까요? 안 쏜다고 하는 의사표현이죠. 작년 11월 1일부로 남과 북의 모든 대포에는 쏘지 않겠다. 즉,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요, 11월 1일부터 남과 북은 대포를 쏘지 말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포를 쏘지 말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자, 그런 합의를 설명한 그림이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하루 종일 찾아봤자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반도는요, 평화 상태입니까? 전쟁 상태입니까? 지금 한반도는요, 평화 상태도 아니고 전쟁 상태도 아니고요, 정전 상태입니다. 북미 적대 관계가 인력상 가장 오랜 적대 관계였듯이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정전이라고 하는 이 상태가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한반도입니다. 아무튼, 자, 53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되는데, 정전협정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서로 교전행위를 중지하는 겁니다. 교전행위를 중지를 하기 위해서는요,
군사 분계선이 설치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서로 간에 넘어가지 말자.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 육지에 군사 분계선이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리고 위로 2km, 아래로 2km, 여기가 그 유명한 DMZ, 비무장 지대가 됩니다. 근데 비무장 지대였는데 정전협정이 장기화되면서 중무장 지대가 되어버렸죠. 그죠? 하지만 육지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나마 합의된 군사분계선이라도 있습니다. 바다에는요, 합의된 군사분계선이 없어요. 일단은. 근데 바다에는 서해오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미양국이 서해오도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군사작전은 군사기준선이 있어야 작전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미양국이 북한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선 당연히 위로 그었겠죠. 자, 북한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북한의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안 되겠다. 나도 일방적으로 선을 그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도 선을 긋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북한이 아래로 선을 긋습니다. 이래버리니 이 바다는요, 서로가 자기네 앞바다라고 우기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끄럽지 모릅니다. 육지에서 뻑하면, 바다에서 뻑하면은 전투가 일어났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한반도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작년 9월 달에 합의가 된 게 뭐냐? 우리 이런 걸로 다시는 전투를 벌이지 말자. 그래서 자, 어떻게 했냐? 작년 9월 달에 군사분계 4km 이거 하지 말고 위아래 10km 구간을 완충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안에 절대로 충돌이 일어나도록 하자. 바다에는 파란 선, 빨간 선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80km 구간에 걸쳐서 완충지역을 설정을 하자. 동해바다도 마찬가지. 공중은요. 공중은 서쪽은 위아래 20km, 동쪽은 위아래 40km. 이 구간에 걸쳐서 전투기를 띄우지 말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이게 작년 9월 달에 합의였습니다. 자, 이 합의만 온전하게 지켜지면은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이게 작년 9월에 평양에서 합의한 군사 합의서였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응나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하거나 혹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이제 같이 노는 이런 장면을 가장 인상 깊은 장면으로 꼽는데 저는요, 이 장면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었고 작년 9월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외교사에 굉장히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보통은 정상들이 사인을 하고 장관들이 배석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의전입니다. 근데요, 장관들이 앉아서 사인을 하고 있는데 양 정상이 뒤에 서 있어요. 왜 서 있을까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아니겠죠.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장관들이 사인을 하는데 너희놈들 지금까지 너희들끼리 합의했다가 깨져가지고 싸우고 합의했다 깨져가지고 싸우고 이런 일이 무수히 반복했잖아. 너희끼리 사인을 하지 말고 이리 와. 내 앞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사인해. 내가 지켜볼 거야. 너희들이 이것을 어기는지 어기지 않는지 어기면 죽어.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거는 자, 작년 9월은요,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든 군 당국자들이 깨지 못하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자라는 것을, 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길어지고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는 작년도의 남북미 정상회담, 즉 작년도의 북미 정상회담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미국 이 상태로 가면은 미 북도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북미 관계를 정상화를 하자. 그래서 신뢰를 구축을 하자. 그래서 앞으로 북미 핵 협상은, 북미 대화는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 라고 합의를 본 것이 6월에 북미 정상회담이었고, 남북 정상회담은 남과 북이 협력을 해서 평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일이 있어도 군사적 충돌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보자. 왜? 남북 사이의 사소한 충돌이 자칫하면은 북미 사이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보자 라는 의미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까지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설정 범위가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가 이제는 무한정 충돌이 막 빈번하게 일어날 정도로 남북관계가 긴장이 격화되는 것을 미국은 원하지 않죠. 왜? 남북 사이의 충돌이 북미 사이의 충돌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미국은요, 남과 북이 긴장 군사적인 충돌을 하지 않을 정도의 남북관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남과 북이 무한정 발전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일정 정도는 긴장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방위비 분담금이랄지, 아무튼 이런 것들, 군사 연습이랄지 혹은 무기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어놓은 상한선을 남북관계가 넘지를 않아야 하는 상황에 있죠. 그런데 작년 4월과 작년 9월까지의 남북관계 상황이 뭐냐면은 미국이 그어놓은 상한선을 뛰어넘을 정도로까지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던 겁니다. 미국이 이제 긴장을 굉장히 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의 상한선이 옮겨질 수도 있다. 이거는 미국에게 치명적인 국익의 손실이다 라는 사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미국이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이 있기 전부터 벌써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죠. 남북관계는 북한의 비핵화와 밀접하게, 이게 뭐예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를 합의해 나가는 정도까지만 발전해야지 지나치게 앞서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속도 조절을 이때서부터 요구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이 14일날 속도 조절을 요구했는데 앞서 봤었던 것처럼 미국의 속도 조절 요구를 9월달에 남북정상회담은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리부터 세게 나오기 시작하죠. 이 발언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국은 나의 승인, 트럼프의 승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발언이 작년 10월달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월달에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라고 하는 것을 신설합니다. 명색은 대북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작년 11월달에 첫 번째 한미 워킹그룹의 첫 번째 안건이 뭐였냐? 개성공단 문제였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권이 첫 번째 안건이었었고, 그 방북권이 첫 번째 안건에 체결되면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보류한다 해서 지금까지도 개성공단 기업들이 방북을 못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는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문재인 정부는 기분 나빠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상 미국이 승인하는, 그래서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라, 승인하는 이러한 창구로 성격이 규정되어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단 한 개도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국의 압력이 심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북 제재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이제 유엔 결의가 통과된, 우리 또 언론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서는요,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는 명칭이 붙어
서 있는 결의안은 채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유엔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그 내용 안에 대북 제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대북 그 결의안에 대북 제재 결의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없군요. 자, 그래서 공식 명칭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아니라 그냥 결의안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냥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대북 제재 결의안이라고 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저희들 머릿속에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북 제재 결의안은 한 번도 통과된 적이 없죠. 그 내용 안에 대북 제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 대북 제재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대북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이 결의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이전에 대북 제재 내용만 알려져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중단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언론의 보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북 제재 결의안이 철회가 되기 전까지 절대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북 제재 결의안 이것을 피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워낙 강력한 프레임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치 안 되는 것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요, 금강산 관광은 일단은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성공단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요, 자, 개성공단이 이 결의안에 위배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금 조항이 있어요. 대량 현금을 북한에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개성공단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주었거든요. 따라서 개성공단이 제기가 되면은 인건비라고 하는 대량 현금이 넘어가기 때문에 유엔 결의안에 위배가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대량 현금 조항이 포함된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게 2013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개성공단이 언제 막혀요? 2016년에 막혀요. 그러니까 대량 현금 조항이 개성공단에 해당이 되려면요 2013년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는 그때 바로 멈추어야죠. 하지만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가동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실 개성공단도 유엔 결의안과는 사실상 무관합니다. 근데 워낙에 미국이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미국의 대북 정책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지 유엔 결의안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개성공단의 재개를 미국이 막고 있어요. 개성공단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미국은 반대했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처음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의 외교 라인을 풀가득해가지고 어떻게든 미국 정부를 설득시켜라. 근데 절대 설득이 안 됐죠. 그래서 3개월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열자. 미국이 반대하지만 설득을 할 만큼 했는데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열어야 된다. 즉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이 열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대통령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은 재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성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18년 한미 군사 연습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습니다. 2019년 한미 군사 연습이 재개됩니다. 이러니까 북한도 미사일 발사를 재개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다시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미국은 한미 군사 연습을 중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에는요, 북한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미국과 대화를 하기 전에 이미 핵미사일
안 쏘겠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도 트럼프가 구두로 군사연습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믿고서 2018년 대화를 진행했는데, 올해 미국 정부가 또다시 이 약속을 깼네. 안 되겠다. 이제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약속을 받아내야 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북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한미 군사연습은 중지하겠다 라는 문구를 저는 북한은 놓고 싶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회담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지 않으면 언제니 또다시 미국은 또다시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미국이 재개하면 우리는 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가 있다. 저는 이번에 북미 실무 협상의 성공 여부는 지난번 한 차례 실패했는데 다음번에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미, 한미 군사연습 이 재개 군사연습 문제를 선언문에 포함을 시키는 것 동의를 하는가 하지 않느냐가 저는 북미 정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금사이지 않을까 싶고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후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4가지의 중요성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이요,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북한이 대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작년에 북한은 이미 대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따라서 옛날에는 대북 제재는 비핵화의 정책 수단이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 개성공단을 재개하건 금강산을 재개하건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제휴성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사항입니다. 지금 미국이 자신의 대북 정책을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압력을 넣음으로써 미국의 제재 정책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재 문제는 비핵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주권 문제입니다. 이런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이 2월 달에 군사연습을 재개함으로써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또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또다시 내년도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주둔 경비를 한국도 분담해라 이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치는데, 자,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상황이 2018년도에도 좋아졌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아졌죠. 한반도 평화가 2017년에 비해서 발전했죠. 자, 그러면은 한반도 평화가 더 발전했으면은 한국 방위를 위한 주한미군의 책임은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작아졌죠. 그죠? 평화가 더 진전됐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의 책임과 역할은 작아졌죠.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의 책임과 역할이 작아졌다고 하면은 한국이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은 올라가는 게 상식입니까? 낮아지는 게 상식입니까? 낮아지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의 방위 상황을 고려해서 2018년도에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이 9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의 상황이 반영이 돼가지고 올해는요 1조 원이 됐습니다. 즉 1,000억이 더 인상됐습니다. 최소한 8천억으로 인하가 됐어요. 지금. 그죠?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트럼프는 지금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5조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드 운용 비용을 방위 분담금에 얹겠다는 겁니다.
군사연습 때 전개되는 항공모함, 전투기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들에 대한 군사연습 때 전개되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에게 내라는 겁니다. 여기 이것을 합쳐도 5조가 안 됩니다. 5조까지 들어오는 이유, 주한미군의 인건비까지 우리한테 내라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5조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물론 5조를 다 받아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겠죠. 5조를 불러서 한 2조, 3조 정도 이제 한국 정부한테 받아내겠다. 이런 거 지금의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의 지금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반도 평화가 진행되는 것만큼 한반도 평화가 10% 전진했으면은 방위비 분담금은 10% 인하가 돼야죠. 그죠? 저는 이런 식의 한국 사회 여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 정치 세력들을 무력화시켜내기 위한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열릴 것이다의 51%의 가능성을 여전히 저는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안 열릴 가능성이 49%입니다. 자, 그러면요. 올해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요.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전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타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자. 지금까지 미국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미국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북미 대화 여부와 무관하게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냐. 올해 가을에는 가장 쉬운 금강산부터 가자. 저는 이러한 범국민적인 여론과 운동이 되는 전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신 반미주의자이군요. 이렇게 말하는 말입니다. 저는요.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탈미주의자입니다. 저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차근차근 벗어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친북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연북주의자입니다. 북한과 연대해야 됩니다. 자, 올해 봐서 알다시피 미국 믿을 수 없습니다. 일본 믿을 수 없죠. 중국 믿을 수 없습니다. 러시아 믿을 수 없죠. 결국 남과 북이 연대해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길 외에는 우리가 한반도와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북미 대화가 되건 되지 않건 남쪽은 연북하고 북쪽은 연남하는 연남, 연북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의 평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도에 마치고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